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국제정치 문제가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날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 야당 사람들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강의 제목을 Eurasian Dictatorships,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과 자유진영의 대결에서 한국은 자유진영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이런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세계 정치의 구도가 이제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이겠습니다.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한 축을 이뤄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제3세계라는 세력이 또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그 갈등 관계에서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취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90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었고, 미국이 혼자 나홀로 패권 시대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테러리즘도 도전을 했고, 중국의 도전도 있는데 2023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세계 정치의 이 대결 구도는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독재 국가들이 싸움하는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금 공화당이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공화당 출신의 마이클 맥콜이라는 하원 외교분과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지금 미국이 대처해야 할 적성 국가들을 낱낱이 밝히고 그들의 어떻게 미국이 대응해야 할지를 보고서를 이제 내달라고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미국 정부가 제출한 미국 적대국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텐데, 중국, 시진핑이 이제 미국 적대국 중 넘버1입니다. 제일 적대국. 그 다음에 푸틴의 러시아가 두 번째 적대국. 세 번째가, 그림에는 김정은이가 네 번째로 나왔지만은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세 번째 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이 이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이 대결 구도를 보면은 21세기 세계 정치, 우리가 줄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는 동북아 정치의 대결 구도를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 있고, 그리고 북한이 거기 이제 같이 껴 있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미국, 일본, 유럽의 자유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그리고 호주,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 이쪽 편이 돼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구도다.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대 미국, 일본, 유럽, 호주의 싸움에서 우리가 혹시 중립을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국제정치적인 허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립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러일 전쟁이라는 전쟁을 했습니다. 러시아, 일본에 우리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가 한반도와 그 주변 바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왜 우리가 전쟁터가 됩니까? 바로 그 사실은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다툼에서 결코 중립을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이제 몇 년 전에 1895년에 청일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한반도였습니다. 한반도와 한반도 주역의 주변의 바다들. 그래서 한국이 이런 세계적인 대규모 갈등에서 중립을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국제정치적인 허구에 놀아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편이 되고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인도가 한편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서방 진영의 한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할 때 그 자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이 한편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참 심각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같은 편, 그리고 일본과 미국도 같은 편이었지만은 이 한국과 일본이 다른 편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거의 적대국이었죠. 그래갖고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동맹이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시 정상 관계가 됨으로써 사실상의 미국, 한국, 일본 삼각동맹이 이제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21세기 국제정치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그 야당 사람들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고 그래도 뭘 팔아먹었습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세 나라가 단합됨으로써 이제 21세기의 대결 구도에서 자유진영이 이긴다는 것은 이제 100% 확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러시아, 중국, 북한을 한 팀으로 하고 미국, 한국, 일본이 서로 제대로 연합되지 않은 한 팀일 때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이 이제 안보상으로 연계됨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유라시아의 그 독재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자유진영의 승리가 이제 보장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를 사실상 정상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한국 군함, 일본 군함, 미국 군함이 동해바다에서 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참 어떻게 일본 같은 나라랑 훈련을 하느냐 그랬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군함은 일본의 군함이나 미국의 군함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겨누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다 그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유진영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 4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에서 로이터 유명한 통신사죠. 거기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서 정말 그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국제정치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거짓말하지 않은, 거짓말이 없는 그런 그 애매모호한 인터뷰가 아니고 상당히 분명한 인터뷰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그리고 우리나라 러시아 사이에 국제정치학적인 거짓말들이 횡행했습니다. 예로서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예, 전략적 협력 동반자. 우리나라의 대전략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룩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 살고 그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대전략 목표인데 그것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해요.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하고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중국이 찬성하는 조건은 하나 있죠. 중국의 속국으로 되는 통일. 그것 하나면은 중국이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꿈에도 그리는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그런 거짓이 그동안 오랫동안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때 한국이 하마터면 통일될 뻔했습니다. 압록강까지 유엔군이 갔죠. 그때 중국은 무려 130만 대군을 보내서 또 피해도 되게 많았습니다. 중공군이 40만 명 전사했고 40만 명이 부상당했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그 군대가 중국이고 가장 많은 희생을 낸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통일을 막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죠. 지금 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한국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아주 기분 나쁜 투로 언급을 하는데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만은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한 행동은 이거는 21세기 국제정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현상 변경을 힘으로 하겠다.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국제정치에 그래도 우리가 불문율 비슷하게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력으로 침탈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21세기적인 국제정치적인 그 합의입니다. 이것을 깨고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뭐 다 나라를 뭉겨놨습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러면은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두 나라가 동시붕괴하는 것이죠. 이 푸틴이라는 인간이 정부 부처에서 오래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 무모한 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무모한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죠. 어디에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냐면은 여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돈은 GDP는 한국이 러시아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2022년 세계 각국 GDP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가져왔는데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한 것인데 뭐 1등은 당연히 미국이죠. 20조가 넘습니다. 2등은 중국인데 14조 좀 넘고 일본이 3등인데 5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10등인데 1조 6,300억 달러를 2022년 한 해 동안 벌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번 돈은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11등입니다. GDP가 1조 4,80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한 1,500억 달러를 덜 돈을 번 나라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경제가 작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땅의 6배 되는 나라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과연 그 맞는 일이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러시아의 경제력은 대규모 전쟁을 치를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는 전쟁을 가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유럽 다른 나라들이 사람은 보내지 않고 무기만 보냈는데도 지금 러시아가 쩔쩔매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전쟁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확실히 그 잘못된 계산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그 로이터 통신에서 한 말을 제가 몇 가지 제가 최근에 자유일보에 썼던 그 실론에 썼던 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언급한 겁니까? 시진핑이 중국이 언제라도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이라는 작은 민주주의 국가 앞에서 정말 매일 그냥 비행기를 수십 대씩 띄우고 그리고 군함들이 수십 척씩 나와가지고 무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위기가 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틀린 말입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결연히 반대한다. 이 말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말입니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만약 타협에 의해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 중국 하겠다 그러면 모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 러시아 하겠다. 러시아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제 이 상황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중국에 대해 국제정치학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가장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동시에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많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심지어는 보수 대통령들마저도 중국한테 아양 떨고 잘 보이면은 그러면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대한민국의 대전략 목표인 통일한국 건설에 결연히 반대하는 나라다. 미리 말씀드렸죠. 즉 중국은 우리가 국가 대전략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나라다.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국제정치적인 허구에서 과감히 탈피하자. 우리가 아무리 중국하고 뭐 잘해도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단합된 한미일 자유진영의 삼각동맹을 상대할 능력이 없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는 그 얘기입니다. 경제는 폭망 직전에 있는 나라다. 중국을 지투라며 과장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는 쑥스러운 평가에서 빨리 벗어나자라고 제가 신문에 기고한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2016년에 남중국해 분쟁 평화적 창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참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평화적 창의적으로 해결해요. 문재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긴장이 일어나는 것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 때문에 중국의 시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결연히 반대한다. 이거 국제정치학적으로 정말 간만에 올바른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지금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미국한테 포탄을 50만 발 팔았는데 그 포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않았지만은 뭐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만 머물러서 이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즉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러시아가 이제 분노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라는 그런 비외교적인 언어로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이거 이제 로이터 통신의 그 기사를 제가 이제 캡처한 겁니다. South Korea summons Chinese ambassador over reactions to Yoon's Taiwan remarks. 윤 대통령의 대만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아주 격렬하게 거의 상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네들 그러다 까불다 불에 타 죽어. 그래서 중국 대사를 불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이제 그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앞기사죠. China lodges complaint over South Korean President's erroneous Taiwan remarks. 중국은 한국 대통령의 잘못된 대만 언급에 대해서 비난, 불만을 표시했다. 뭐 이런 소리인데, 우리가 뭐 에러를 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유세계 국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했어요. 지금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온 것은 중국이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또는 대만 문제 때문에 뭐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참 우리 국민들은 보수적인 국민들은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하는 것이 잘 됐다라고 하는데 진보가 대한민국에 무슨 진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건 꼴 보수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그렇게 쓰이니까 그냥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군사적 지원은 안 된다. 군사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말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은 말이죠. 별로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건 제 방송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China is declining power. 중국은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 나라입니다. 내리막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수치가 내리막길이 아니라 매년 경제성을 조금씩 해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와 힘의 그 절대치를 비교할 때, 미국을 100이라고 놨을 때, 지금 중국이 계속 커가지고 어느 날 100대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최고에 올라왔고 앞으로는 미국과의 힘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리막길에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할 브랜드라는 아주 대단히 그 실력 있는 그런 전략 이론가가 쓴 논문이고 그 책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문제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앞으로 미국하고 거의 같아지는 수준까지 간다면은 기다리면 됩니다. 왜? 시간은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여기 있고 중국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 더 갖지 못하고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못하면 아예 영원히 못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지금이라도 대만을 점령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초조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왜 앞으로 상대적인 힘이 미국에 더 육박하게 되면은 좀 시간을 기다려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중국은 몰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그런 아주 탁월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다. 무한정 발전할 가망성은 이제 사라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상 타파국은 중국은 현상을 타파하고 싶어하는 나라죠. 과감하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른다. 너무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요즘이 좀 위험한 때인데 여기 지금 책도 나왔습니다. 할브란드라는 그 교수가 이 이론이 바로 피킹 파워 트랩입니다. 힘이 꼭대기에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니까 더 계속 앞으로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이 최고다. 그럼 앞으로는 최고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지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정치가 더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론이죠. 중국의 상대적인 힘은 절정에 올랐고 이제 내리막길로 치달을 것이다. 이거는 거의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언젠가 1등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1등 되라고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중국 경제력을 그냥 망가뜨리고 있고 자유주의 국제 시장 질서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고 있는 이런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 그 생각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여론조사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시사인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형편없이 낮습니다. 26.4%인데 북한의 호감도가 28.6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보다도 중국이 더 아래입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8.8로 나왔습니다. 북한보다 일본을 더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데 덜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57.3.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제일 좋아하죠. 중국을 적이라고 인식한 20대는 무려 62.8%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기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중국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를 옹호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중국인이 우리나라 기업 주식 매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77.1%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은 말이죠. 그 말을 참 거칠게 하는 나라인데 2022년 7월 달에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난리가 났죠. 그때도 이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얘기를 중국은 낸시 펠로시한테도 했고 그리고 바이든한테도 했어요. 2021년 11월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회담하면서
미국이 잘못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지금 불장난하는 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미국에게 중국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답입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거 뭐 하도 여러 개 나오지만은 최근에 차이 잉원 총통이 남미를 방문하다가 미국을 거쳐갔죠. 캘리포니아를 갔고 캘리포니아 그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있는 그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에 거기서 이제 이 미국 하원의장을 만났는데 이걸 가지고 또 중국이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은 말로만 난리가 나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그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불장난하면 스스로 타 죽는다. 스스로 타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별로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오닝이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4월 6일이죠.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방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훼손했대요. 언제 대만이 중국 땅이었습니까? 솔직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중국보다 훨씬 대만이 경제력도 좋고 중국은 14억이니까 대만은 뭐 몇천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 하면은 중국이 훨씬 커 보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대만이 중국보다 몇 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더 민주적이고. 예, 중국 사람들이 외교를 전랑 외교라고 그러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외교가 어떻게 싸우는 늑대예요. 싸우는 늑대면 전쟁이지. 전쟁은 못하고 말만 세게 하는데 요번에 그 진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난 1월 달서부터 중국 외교부장이 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제 물러나고 새로 됐는데 뭐 이 사람도 뭐 마찬가지로 이 전랑 외교의 그 맨 앞에 서 있는 전사지만은 뭐 말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진 안 넣어보실 텐데 중국 항공모함 함대가 딱 가는 겁니다. 뭐 중국 항공모함은 뭐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중국 항공모함이 3일 동안에 비행기를 120회 출격시켰다 그러면서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미국 항공모함, 그 포드 클래스는 하루에 270회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출격시키면은 얼마입니까? 810회 정도 출격이 되죠. 120하고 810이 상대가 됩니까? 그리고 비행기 기종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항상 중국이 몇 회 출격시켰다 그랬을 때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은 미국은 몇 회 출격시킬 수 있다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벌써 한 2년 정도 된 얘기죠. 2021년 4월 얘기니까. 예, 미국의 그 순양함이 중국 항공모함 함대를 따라가면서 중국 비행기가 뜰 때마다 미군 해군들이 박수 쳐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함장이 중국 해군은 아직 미국 따라오려면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이 뭐라고 그럴 때 또 중국이 언제든지 너 까불면 주고 그러죠. 필리핀 땅까지 다 뺏었습니다. 필리핀이 바보스럽게도 1991년 미군 보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미군이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필리핀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스카보로라는 섬을 하나 뺏겼습니다. 중국이 뺏겼고 그때 그 육군사관학교에 필리핀 학생이 하나 와 있었는데 제가 그 세미나 갔다가 그 학생의 그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군이 나간 후에 필리핀 서해는 우리 지도 보면 필리핀은 서쪽 바다, 그는 중국의 남쪽 바다입니다. 필리핀은 서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남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서에서는 남진해라고 부르죠.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도 필리핀을 압박하니까 필리핀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뭐 이렇게 한번 제소를 한 적이 있었죠. 국제중재재판소에다가 거기서 만장일치로 필리핀 손을 들어줬는데 그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는 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윽박 지르니까 결국은 필리핀이 최근에 그 나갔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 미군은 다시 오면서 이제는 갑질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필리핀이 갑이었죠. 다 나가 그래갖고서 1년 만에 나가라고 필리핀 의회에서 결의를 하는 바람에 그 결의 받으니까 미군은 분노해가지고 11개월 만에 다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서해는 완전히 중국 앞바다가 되니까 지금 다시 미국을 불러들이는데 여러분 이 지도 보세요. 미국이 와서
기지 여기 쓰겠다 해서 4군데를 쓰는데 그 3군데가 바로 대만 바로 밑에 있는 기지입니다. 필리핀은 저쪽 필리핀 서해를 지켜주기를 원했는데 미국은 이제 대만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일본이 재미있습니다. 일본은 말이죠.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장난하다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릴 것. 이게 말이지만은 참 일본 중국이 그렇게 가볍게 볼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그 아소다로라는 이 사람은 나이도 지금 80이 좀 넘은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2021년 6월 달에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본의 사활적인 일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되게 센 얘기죠. 그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그 외교적으로 상당히 꾀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본시 전쟁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대만과 대만 해협에서 전쟁 때문에 전쟁금 가는데 일본이 형님 전쟁하면 나도 같이 싸울게요 라고 그러는데 너는 안 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자격을 아주 참 기교 있게 획득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만약 대만에서 아소다로 얘기해요. 대규모 사건이 발발한다면 뭐 그냥 영어를 붙이겨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메이저 인시던트가 난다면 그것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에 전혀 의문이 없다. 대만에서 큰일이 나면 이것은 일본의 생존에 아주 그 결정적인 일이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만을 방위해야만 할 것이다.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일본은 급격히 군사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반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고 그리고 중국하고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미국의 군함이 중국이 우리 바다야, 우리 영해야, 그는 국제 해양법상의 불법입니다. 여기 그 인공섬에는 영해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국이 영해를 많이 커가지고 저쪽 남진하에 그 다니는 통로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 무서우니까 피해 다니는데 미국 군함이 중국이 영해라고 그런 데를 막 가로질러요. 가로질르면서 중국은 그때마다 이제 분노는 하지만은 아직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자유의 항해 작전이라고 하면서 그 중국을 모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코드라고 그러죠. 코드에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우리가 자유진영 편에 서야지 우리가 유라시안 딕테이터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 여기 결론을 내리자면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유진영 편이고 자유진영이 승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유진영 편에 서서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그리고 한반도가 강대국이 가는 그 길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